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산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진화율이 90%를 넘겼습니다. 헬기 50여 대를 투입한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화율이 이제 90%를 넘겼군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오늘 오전부터 진화 작업에 굉장히 속도가 붙으면서 진화율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어젯밤 야간 운항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가 진화 작업에 투입된 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일몰 시점까지 10%대에 머물렀던 진화율이 오늘 아침에는 60%까지 올랐습니다.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지상 진화 작업도 계속 이뤄졌고요. 여기에 오늘은 해가 뜨면서 헬기가 본격 투입됐고 진화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물 8,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대형 헬기를 포함해 모두 53대가 투입됐는데 진화율이 90%를 넘겼고 산림청은 오늘 안에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 이례적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났죠. 민가를 덮치기도 했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불이 난 함지산은 대구 도심하고 굉장히 가깝고 근처에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민가도 밀집해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북풍을 타고 대구 도심 곳곳으로 연기가 밀어닥치면서 곳곳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제보와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최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때처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민가를 덮치면서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우선 민가가 산불 영향권에 들면서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660여 명은 대피해 있는데요. 당국은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지상 진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만큼 기상 상황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조금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26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심에는 밤새 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짙게 스며들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동이 트면서 아침이 밝았지만 시뻘건 산불의 기세는 햇살을 밀어낼 정도입니다. 밤사이 진화율을 끌어올렸는데도 산불은 어느새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불길이 닿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일렁이는 불기둥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뒷산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정도인데 불씨가 보이고 불기둥이 치솟고. 불이 집어삼킨 함지산에서는 검은 연기가 밤새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람을 탄 매캐한 연기는 대구 도심 전체를 가득 덮었습니다. 렌즈에도 나요. 애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계속 걱정되고 계속 뉴스 들어가 보고 확인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이 일부 통제되고 버스도 한때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대구 산불에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긴장된 밤을 보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상부를 연결해서 산불 현장 기상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진 거죠? 네, 오전 10시 기준 바람은 북서풍으로 평균 풍속은 초속 2.1m, 순간 풍속은 초속 3에서 10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균 풍속이 초속 1에서 4m의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건 다행이지만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오늘도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지표면이 달궈지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높게 치솟을 수 있는데요. 이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인근 지역에도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이죠.
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일부 지역과 영동, 충북 일부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내륙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면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포천 등 경기 4곳과 전북 부안, 경남 남해, 제주 산간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남구 북쪽 기압 배치로 산불에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간은 오후부터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돼 곳곳에서 산불이 나기 쉬운 여건입니다.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에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유심 수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많은 가입자가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SK텔레콤 가입자 3만 4천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서울 종로에 있는 SKT 직영 대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가입자들 많이 줄 섰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리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몰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 도착한 가입자는 어제 허탕을 친 뒤 오늘은 마음 먹고 이른 새벽부터 서둘렀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일찍 이곳에 도착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9시 반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그때 오면은 번호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잠 안 자고 5시 준비해서 6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리점은 유심 수량이 50개밖에 없어 절반 이상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허탕을 친 가입자들이 많았는데요.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50명만 된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9시 전에 이미 안에 직원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에 미리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이 없는데 이제 오늘 전체 유심 교체 물량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28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4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 전까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앞서 SKT는 유심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유심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데요. 교체를 원하는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참에 아예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들도 많다고요. 네, 유심 정보 유출에 유심 교체마저 어려워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SKT 가입자 3만 4천여 명이 떠났습니다. 이탈한 가입자의 60%는 KT로 나머지는 LG U+로 갈아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킹 공격으로 SKT에서 유출된 정보는 최대 9.7GB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SKT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용인데요. 이 분량을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짧게는 2, 3개월이고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입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T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4만여 명이 가입한 집단 소송 카페가 등장하는 등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 있는 SKT 직영 대리점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보험과 여신업계에 이어서 은행권도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고객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하나은행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SK텔레콤 이용 고객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운영 중이고, SK텔레콤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SK텔레콤 이용 고객에 한해서 인증서 발급 시 얼굴 인증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등 강화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4명에서 2명으로 압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본선을 치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죠? 네,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경선 결과는 2시 40분 전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가운데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씩 반영해 성적이 좋은 후보 2명이 최종 3차 경선에 진출합니다. 각 캠프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 중에선 김문수 후보의 기세가 홍준표 후보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 찬성파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우세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캠프에서는 치열했던 경선 열기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 때문에 다소 식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경선이 한대행과 단일화 상대를 고르는 절차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당원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지도부는 그런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대행이 내란을 막지하는 공범이자 윤석열 정권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라며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대행이 상대 후보로 나오면 불리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만 우스운 꼴이 될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이 없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본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후보가 직접 보수진영 인사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주요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해서 거의 정리는 됐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계속 논의가 이어질 거라며 폭넓은 통합형 인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경제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대통령이 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비명 행사 논란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제안을 받았다며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이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통합이란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보수 진영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부터 철회하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친기업 행보가 진실이라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내일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우 전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선대위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주로 강원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선거 기간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지역에서 표심 잡기에 힘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명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금 차정윤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명태균 씨 조사 몇 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서초동 청사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들어선 명 씨는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공천 개입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인들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명 씨는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 여사가 챙겨주라고 했다는 건데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은 공기업이나 장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김 여사가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또 자신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올라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명 씨는 증거나 증인이 있는 만남만 7번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까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늘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의 대질 신문을 시도하기 위해 오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이 본인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범행을 김건희 여사와 엮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강혜경이 이 범행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검찰이 공천 개입 그리고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 서면 조사보다는 대면 조사에 무게를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1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교장과 교직원, 시민까지 모두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범행 동기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청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가해 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체포 이후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어제 오후 3시쯤부터 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올해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옮긴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군이 학교 생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한순간에 쌓였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범행 전날 자신의 가방에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과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중에 진행되고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군은 어제 오전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A군은 특수학급으로 등교했다가 복도 등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또 학교를 빠져나와 길을 지나던 행인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혀 본인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학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는데 충북교육청은 A군이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예비 후보인데 결선에 가는 2명이 누가 될지 이것을 가리는 건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투표율이 51%더라고요. 51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선방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보기도 싫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점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에 국민의힘 대선 본선과 관련되는 그 내부적인 그 조사를 했을 때 64%를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대선 때 64. 그게 대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충청도, 영남, 호남 이렇게 했는데 예. 호남에서의 어떤 투표율이 53%, 4%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2차 경선에서의 한 51%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호남 경선 때 보인 그 투표율과 비슷한 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비교적 선전했다. 결국 뭐 오늘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2인 경선으로 넘어갈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본선의 지지율 정도의 투표율 정도에는 지금 볼 수 있는 정도의 흥행은 가고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보다는 64%가 지난 대선 때니까 낮은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선방을 했다고 보시는 건데 오늘 이제 2명 발표가 되는데 4명이 다 앉은 자리에서 2명이 발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좀 약간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잔인한데 예. 결국 지금으로서는 설령 예. 당사자들한테는 조금 잔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그 개혁을 봤더니만 1시간 정도에서 뭐 이렇게
2명 된 분들한테 이렇게 꽃다발 주는 그런 행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누가 나가고 네, 그러진 않겠죠. 한 분 한 분의 얼굴의 표정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한테 관심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읍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토너먼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결과 발표가 2시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발표가 되는데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관심사겠죠. 김문수 예비후보, 홍준표 예비후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당연히 1등은 하는데 과반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4명이 나누기 때문에 네. 혼자서 과반이 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식 아니고는 안 되죠. 이재명 같은 그런 솔림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1등은 제가 하던데 2등은 지금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요즘에 조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뭐 국민의 마음을 못 얻고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없다면 그 이튿날 나는 정치계에 졸업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관여할 것 아닙니다. 혹시 안 되면은 은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졸업해야죠. 30년 했으면 됐죠. 네, 김문수 후보 어제 한 얘기입니다. 최종 2명. 내가 1등이고 2등은 한동훈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요 며칠간 예. 각종 언론에서 전화 인터뷰를 되게 많이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예. 뭐 저는 일관되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고요. 저번에 그 안철수 후보 올라가는 것도 맞추셔서 맞췄죠.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뭐 지난 총선부터 거의 뭐 제가 항상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한번 삐끗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소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영이 2진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영과 그것을 좀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진영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들 둘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각 진영에서 한 사람씩 되는 것이 구도상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옹호하는 진영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강성 지지층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내란 지금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도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내가 아니고 김문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 일관성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 정도면 정치의 선배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고 어른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말의 신뢰, 뭐 이런 행동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후보로 나갈 수 없다면 이튿날 정치 졸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명 안에 못 들면 나 이튿날 내일부터 정치 졸업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부터 법무부인 홍준표의 대표가 되는 것인지 주식회사 홍카콜라의 유튜브의 대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만큼 내 모든 것을 이번 경선에 건다는 그런 배수진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예측이 있습니다만 사실 홍준표 후보님이 지금 그 양자 경선에 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의 의지를 다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만 정말 본인의 말씀처럼 이번에 양강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은 보통 경선을 했을 때의 그 낙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후보가 되신 분들에게 선거를 돕지 않습니까? 원팀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예.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다음 날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계를 은퇴한다는 것인지 이번 대선 자체에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홍준표 후보님의 마음을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원팀으로서 어쨌든 간에 경선에 참여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리 미랄, 지금은 뭐 이른바 지게 짝대기도 지금 다 필요하고 빅텐트, 전보 텐트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 이 홍준표 후보님의 정치적 역량, 경륜 이런 부분은 대선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결국 본인은 내일부터는 뭐 만약에 낙선하면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조금 이 그 열기를 녹이면서 이 대선 캠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NS에 뭐 후보들을 평가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유승민의 깊은 경제 지식과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 이건 칭찬한 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안철수의 착함과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을 좋아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분노도 이해한다. 한마디로 뭐 정치권을 모두 좀 정리하는 듯한 멘트까지 오늘 올렸는데, 뭐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발산하는 거고요. 나 이게 마지막이니까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 뭐 좀 전에 이제 배수의 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결연함 내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겠다는 절실함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절실함이 일관성으로 그동안 쭉 보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같은 사안에 대한 논평도 그렇고 그때그때의 당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귀와 눈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결선 2명을 가리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제 결연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퇴장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나는 확실히 홍준표, 김문수와는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2차 경선부터는 당심 반, 민심 반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현재 당심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에 가 있으니까는 확실하게 50% 민심을 챙기면은 3차 경선에는 확실히 나간다라는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이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난 1차 경선에서 10% 전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표를 완전히 흡수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민주당이 내란 부분을 철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처음부터 내란을 철회했으면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철수 후보의 흐름까지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과 완전 차별화 전략 이런 부분에 지금 완전히 올인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결국 선택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민심에 올인하고 만약에 본선에 나갈 때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당심을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인데 그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정도의 어떤 평가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을 가릴 때 이 투표가 당심 반, 민심 반이잖아요. 네. 반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이 민심과 크게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얼마나 당원들이 전략적 사고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치우치면은 당연히 지금의 야당이 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란 피고인인 대통령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감정에 치우치면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층의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중도와의 공감대 형성.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선거 경쟁력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거를 넘어서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바가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대안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면 중도층이 저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이재명 같이 퇴장시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이런 건 후보가 직접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안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못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금 언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50%가 넘는 후보가 있다면 바로 최종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럴 확률은 많이 없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거고 2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게 결승입니까? 준결승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쿵절쿵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무임승차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번 해서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은 빅텐트 나아가 전보 텐트라도 쳐서 이재명은 막고 어떻게 보면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당위론을 펼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 것이 결국 탄핵을 두고도 찬탄 반탄으로 하나를 이슈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어떤 어떻게 보면 경선의 상수이고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한덕수를 과연 픽업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단일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따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주의다라고 하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가 되건 한덕수가 오건 해서 을지문덕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결국 당신반, 민심반 두 개에서 가장 선명한 전략으로 해서 일단 양강전에 가고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그 전략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승이라기보다는 준결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준결승을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동훈 또 김문수의 의견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보다는 한덕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땐 1등이 누군지 지금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당심은 나뉘고 민심은 한쪽으로 결집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1등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를 못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민심을 조금 더 김문수 후보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덕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덕수를 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저 또한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1등으로 지금 그 준결승에 나가고 또 김문수 후보와의 김문수 한덕수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아예 준결승이라고 너무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준결승인지 어쨌든 결승인지 2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일정을 잘못 잡았다. 토너먼트 하다가 이거 대선 다 끝나겠다. 이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토론회도 너무 일정이 길고. 그거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생각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감동을 해가지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지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에 잘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하자면 국민의힘 경선은요.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수들이
그 자신이 부상당할까봐 내지는 뭐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당은 아유 안 되겠네. 뭐 아유 실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패배주의라는 말이 지도부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스포츠 경기와 같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를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 오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뭐 패배주의 이런 것도 언급했는데 먼저 관련한 얘기들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정대철 회장한테 이제 단일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데 좀 거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당대표고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런 말을 안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좋은 충고 좀 해주십시오. 결심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어제 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후보들 너무 힘 빼는 거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했는 것을 정대철 지금 그 헌정 회장님이 공개했는 것이 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필승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후보들과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 탄핵 정국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막 당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의원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직접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그냥 소통이 안 되니까 건너서 얘기한 거겠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전화가 안 되겠습니까? 왜 통화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가는데 거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옥동자인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결승 경쟁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빅텐트를 쳐서라도 거기에서 후보를 옹립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빅텐트를 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될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빅텐트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왜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섣부른 주장이라 생각하는데요. 후보들은 그런 데서 뭐라고 할 것 없이 본인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 내에서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전략은 전략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로서는 필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대철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고 결심하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막이라고 보세요? 그게 결심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쨌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행위가요. 국민들한테는 한 번도 박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보세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별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걸 보면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잖아요. 그게 뭐냐? 경선은 축제고 예측 가능성이 조금 없이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선 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알려진다면 예. 당연히 김이 빠지죠. 저는 사실상 이거는 본인의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편견은 사실상 해당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당원을 믿고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당당한 모습,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선봉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뭐랄까요, 공학적인 모습 그리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번 주나 뭐 적절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 또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뭐 무소속 후보 등록하고 뭐 그런 시간 등록은 10일부터 하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당연히 입당을 해서 우리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2번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당을 먼저 하고 예. 그래서 빅텐트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당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야박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대선은 이미 접은 것 같고요. 그냥 이 당을 계속 지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예. 이 당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절박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쓰고 버리는 카드예요. 그분도 살기 위해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친윤계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일단은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의 입당부터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입당할지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른바 원샷 경선 토론회를 한두 번 하고 한 번에 어떤 단일화 경선 투표를 거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콘클라베식 한번 콘클라베가 뭡니까? 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열쇠 잠궈 놓고 거기에서 단판하고 단판되면 위에 연기 모락모락 올라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다른 절차 없이 합의를 통해서 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룰이 정해진 바가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뭐 좀 이철희 전 의원님이 뭐 쓰고 버리는 카드다. 본인도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철희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 여생이 달린 것을 그냥 본인 살겠다고 나온다는 표현 자체가 지나친 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가 1등 했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책임 총리 그런 식으로 해서 내치 외치를 해서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룰 세팅을 하고 이 경선판에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407, 8억 원, 민주당 같은 경우에 450억 정도의 국가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을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면 이제 그래야 이제 기호 2번을 다는 거니까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바로 입당할 리는 없고 외곽에서 좀 힘을 키우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거는요. 출마 선언 이후에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나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 유리한 것이 무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여론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입당 가능성이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여론의 움직임이 크다고 한다면은 바깥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큰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율이에요. 지금 모든 후보 중에서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싱크로율이 가장 높게 만약에 판단이 되는데 입당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본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상 버려지는 카드라는 그 표현이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가 되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뭐 김문수 후보가 올라와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겨룬다?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상 윤석열 피고인의 분신들이 싸우는 건데 거기에 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질까요? 아, 과거의 잘못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길을 계속 쭉 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차라리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들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한 번 더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흥행 요소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측근이 손영택 비서실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 이제 측근들이나 주변을 봤을 때 외곽에서 힘을 키울 만한 조직은 좀 마련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잖아요. 저희가 시간도 봤잖아요. 짧고. 네, 시간도 짧고.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뭐 미담이 됐든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든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요. 그 확산은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강한 경쟁력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든가 그런 어떤 미담을 만들든가 계기를 만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는 뭐 온갖 연대가 다 뜨니까요. 일부 기사에서는 하하 연대요. 하버드 연대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이준석 후보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두 분 다 하버드라는 같은 동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물은 흘러서 바다에서 만난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은 내가 왜 빅텐트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지만 끝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갔을 때 이번 대선도 지난 대선처럼 1%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락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거기에서 버리는 카드로 계속 가서 또 배신자의 프레임으로 얽히느냐, 오히려 1%지만 2%지만 나가 난 5%지만 그걸로 캐스팅 보트를 하느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한덕수 후보건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단일화할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다에서 만나기까지 또 지금 대선기가 상당히 짧아서 정말 만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즘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점퍼가 상당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점퍼 좀 보여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게 뭐지?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빨간 점 찍고 나온 이재명 후보. 언론 기사 제목이 많이 이렇게 뽑혔던데 저 빨간 점이 뭡니까? 저게 방점을 찍는 거죠. 저게 방점을 찍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간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정치 구도 속에서 모든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시대 정신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 통합과 국민 통합을 통한 국가와 경제의 발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근데 방점이라는 건 제 해석입니다. 재밌게. 근데 어쨌든 그런 행보를 가는 것은 방향은 너무 잘 정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일관성과 디테일에 이어서 결과로 이어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까지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인데요. 거기까지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선거는
이겼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중간에 이게 진정성이 없었네. 뭐 역시나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저게 또 큰 패착이 될 수도 있는 요소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란 점퍼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파란 점 찍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될까요? 아까 딱 직관적으로 보면서 파란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키높이 구두처럼 줄여 밟고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 거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피해의식 아닙니까? 조금 더 허리 부분에 얹든가 아니면은 좀 그런 분도 존중하다라는 것이지 밑에서여서 그냥 발로 밟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과연 국민들 특히 중도층한테 민심에 호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시각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이벤트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통합, 중도, 성장 이런 키워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의지로 정책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나가지고는 기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서 뭐라고 하니까 주 52시간 예외는 더 이상 없다 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은 이재명이 되겠지만 계속 그것이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심에 역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민주당이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빨간 점 찍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윤여준 전 장관도 흡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명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해야죠. 이제 선대위에 뭐 결합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지난번 2월 달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100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본인은 중도 확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박용진 의원이 표현했었던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 이거를 좀 맡아주라 이런 요청이 그때 있었거든요.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정치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자 이게 제 생각인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비명 행사의 주인공이죠. 박용진 전 의원이 합류를 지금 할 것 같은데 레프트윙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저거는. 그렇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머리를 숙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숙인 사람이 시키면은 하는 거지 뭐 본인이 가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축을 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만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비명을 마치 대표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당당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랬으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그때 비명들의 목소리들을 마치 대표하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왔기 때문에 비명들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무슨 저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요,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돕는 것이 맞다. 이 정도의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후보이기 때문에 돕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만 보면 이 선대위에 비명계로 꼽히는 인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은 당내에서는 그래도 좀 용광로라고 할까요? 통합에 또 그런 좀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통합 행보를 해놓고는 돌아서서 한 좌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내가 2023년 9월 달에 말이지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체포 관련되는 동의안을 비명이 그 검찰과 짬짬이 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 증거가 있느냐 해도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읽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행동은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이번은 통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 어떤 그 선대위에는 뭐 깜짝 놀랄 보수 인사까지도 모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선거 끝나고 중용될지는 완전히 별개는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번 그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쓴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그 이재명 후보의 이 평소의 권력 의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그 모신 분들을 정말 차기 그 섀도우 캐비넷으로 쓸지 그 부분은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유보적인 시각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도는 존중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선대위라는 거는 네. 누가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좀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금실 전 장관, 윤여준 전 장관 뭐 이렇게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 보통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그 많으면 사실은 뭐 역할을 의논해가지고 분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위원장은 국민에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뭐 개인적인 보고서를 하나 쓸 때 이런 제목을 단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진정성입니다라는 제목을 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옆에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서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공우주 분야를 육성하고 싶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요. 근데 항공우주 분야에서 막 실험을 하다 실험실에서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뭐 다쳤는데도 또 막 또 불굴의 의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옆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처음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왔을 때도 당신이 뭘 알아? 라고 기자들이 얘기했더니 그 다음 기자회견 때 그 캘리포니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뒤에 백에 쫙 깔았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분야는 이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이 분야는 이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했더니 기자들이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선대위원장도 국민들의 어떤 사고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카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은 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발표할 거다라는 게 예고가 됐는데 어떤 인물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텔레콤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한정된 수량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가입자가 빈손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SK텔레콤 가입자 3만 4천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서울 종로에 있는 SKT 대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입자들이 많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리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100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가입자는 어제 허탕을 친 뒤 오늘은 마음 먹고 서둘렀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일찍 도착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그때 오면은 그 번호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잠 안 자고 5시 준비해서 6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리점은 유심 수량이 50개밖에 없어 절반 이상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허탕친 가입자들이 많았는데요.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50명만 된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9시 전에 이미 안에 직원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에 미리 나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이 없는데
오늘 전체 유심 교체 물량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28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4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 전까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앞서 SKT는 유심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유심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데 이 교체를 원하는 모든 이용자가 교체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신사를 아예 바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유심 정보 유출에 유심 교체마저 어려워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SKT 가입자 3만 4천여 명이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이탈한 가입자의 60%는 KT로, 나머지는 LG U+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SKT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킹 공격으로 SKT에서 유출된 정보는 최대 9.7GB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SKT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용인데요. 이 분량을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짧게는 2-3개월이고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가입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그리고 SKT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4만여 명이 가입한 집단 소송 카페가 등장하는 등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 있는 SKT 대리점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데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협상이 오후 5시부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네,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버스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하는데요. 현재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직 관련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업장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법원과 노동부의 심의 중인 사안으로 단체 협상이나 노동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임금 인상과 처우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 협상에 동의할 경우 개별 소송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결렬이 되면 당장 내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데 대책은 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서울시가 비상소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번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립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00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등교,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당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지만 출근길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풀입니다. 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이 흉기 난동 사건. 교장과 교직원, 시민까지 다치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A군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겼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이 3점의 흉기가 더 발견되며 계획 범죄 가능성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준비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명이 다친 이른바 묻지마 범행 후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구조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 도중에 이 난동을 부리면서 범행을 한 만큼 상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상담실이라는 것은 피상담자, 내담자와 상담자 둘만의 사적인 공간이기 쉽고, 그래서 아무런 신변의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둘만의 공간이고, 또 상담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 중에서 사실은 충동적일 수도 있고, 그 충동을 조절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 2월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불과 2달 만에 또 학교 안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정에서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데 스쿨 폴리스 제도가 좀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퇴직 경찰관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24시간 항상 그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패싸움을 벌인 거로도 모자라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9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된 이른바 MZ 조폭들의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누군가를 눕힌 채 마구 때립니다. 폭행 피해자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인천에서 주로 20, 30대 젊은 세대로 구성된 이른바 MZ 조폭들이 벌인 짓입니다.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끼리 툭하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인천 지역에서 폭력범죄에 가담한 MZ 조폭의 9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은 물론 직접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뜯어냈고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며 웹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비 명목으로 5천여 명에게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매체에서 조폭을 흥미롭게 다루며 젊은 세대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조직폭력배는 19살의 조직에 들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콘타피아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콘타피아 등 2개의 상장사에 대해서 시세 조정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27만 원가량 늘어 71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4월 대학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1%, 27만 7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가량이었고 국공립은 423만 원,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은 805만 원, 비수도권은 649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영그룹 직원 공채 경쟁률이 1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올해 신입과 경력 직원 공개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18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10대 1에서 크게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1억 출산 장려금 제도를 비롯한 부영그룹의 가족 친화적 복지 제도가 젊은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침체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모두 본점 새 단장에 나서면서 명동을 차지하기 위한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와 과거를 담은 이곳은 박물관이 아닌 백화점입니다. 신세계는 명동의 옛 제1은행 본점 건물을 복원해 백화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신세계는 이처럼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식으로 쇼핑타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관을 두고 많이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신세계 본점에 유입을 시키면서 롯데백화점 역시 롯데타운 명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영플라자 리뉴얼과 K 콘텐츠 전문관 조성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명성을 잃은 듯했던 명동. 하지만 관광객 86%가 찾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명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백화점 모두 나섰습니다. 공통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타운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세계가 고급화 전략을 앞세웠다면 롯데는 화려한 색감과 캐릭터로 좀 더 넓은 소비자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명동을 방문을 했을 때 되게 성형색색의 예쁜 컬러들의 조형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컨셉으로 꾸며진다면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랑도 같이 와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내수 침체 속에 관광객들로 가치가 더욱 높아진 명동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 강자의 소리 없는 전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이어서 이번엔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군의 전투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아예 북한군의 전투훈련 영상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뭐 북한군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중간중간 김정은 이렇게 나오는 글귀도 보이고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장면을? 저게 이제 아마 훈련 끝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군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저 군가가 친근한 어버이라는 북한군 군가인 것 같은데. 친근한 어버이요? 네. 김정은 찬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이제 RPG-7 이제 대전차 그리고 저기 이제 소총 사격하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수류탄 던지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2구경 산탄총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드론 잡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이제 훈련하는 거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제 훈련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김정은 찬양가 부르면서 가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훈련 모습을 좀 보니까 조금 전에 뭐 드론을 또 격추하는 총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전에 조금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적응이 됐다라고 봐야죠. 처음에 갔을 때는 희생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커맨 앤 컨트롤, 지휘 통제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진용이 갖춰진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 교훈을 계속해서 전장에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사관들의 그 지휘 통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잡는 방법이나 회피하는 방법, 어떻게 진용을 꾸려서 가야 할지, 도강 도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북한은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지상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을 겪고 훈련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저렇게 파병이 돼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한 현대전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하나의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북한은 이제 여태껏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탄약 무기 체계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축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수많은 탄약과 무기 체계들을 다 팔았잖아요. 그 구형들을 다 팔아서 구형을 소진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없는 이제 실전을 해 가면서 정밀도를 계속 이제 높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지금은 굉장히 최신화되고 정밀화된 그런 탄약과 그리고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한테는 다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러시아가 저렇게 훈련하는 모습 영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푸틴 대통령이 이 전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뭐 만족감을 표시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러시아의 국영 방송의 진행자예요. 진행자의 한 사람이 저게 지금 러시아 국영 방송을 통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소셜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2명의 그 북한군 포로가 이렇게 잡혔었는데. 그 포로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훈련 전혀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저 훈련을 왜 공개를 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난 뒤에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군요. 저것을 공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에는 계속해서 파병 사실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쿠르스크 전투라고 저는 봐요. 쿠르스크 전투가 지금 게라시모프 러시아의 총참모장, 우리말로 하면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푸틴 대통령하고 화상회의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 전투는 끝났다, 우리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데 북한군의 기여가 컸다.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8일 날, 26일 날 이제 그걸 화상회의를 했는데 28일 날 북한의 그 노동당 이제 그 군사위원회 그 명의로 성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 성명 발표한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노동신문에 다 이제 실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전선이 이제 하나는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북한군을 재배치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고 철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북한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로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산불 현장에서도 조금 전부터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죠. 대구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노곡동 산불 관련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진화 현황과 피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13시 기준으로 산불 발화 약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총 260헥타르의 산불 영향 구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이번 산불이 인근 도심 지역에 밀집한 산불의 특성상 진화 과정의 주요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진화 시 대구시, 산림청, 소방, 경찰, 군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도심에 확산을 되는 것을 방어를 하고 주민 사전 대피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하여 열화상 드론을 통한 화성 관측과 연계해 산불 지연제를 집중 투하하면서 민가로의 확산을 막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야동 일대
신속한 진화와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LPG 충전소 등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불 진화 후 잔불 진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두꺼운 낙엽층이나 바위 아래 잔불로 인해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 구청, 군, 소방 등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24시간 산불 진화 및 예찰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민가 주변을 포함해서 조별로 구역을 나누어 잔불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근무조를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지원 대책입니다. 8달 초, 매천 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는 주민 21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를 돕고 휴교령이 내린 학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정상 등교 실시하되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제3피해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현장에 대구시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조사, 애로 해소, 심리상담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이 파괴되어 장마철 풍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응급 산림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제로 인한 수질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재발 대책입니다. 최근 압산과 한박산 등 여러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화재 상황 브리핑을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송출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잔불 진화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훈련 영상이 공개된 부분 오늘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푸틴도 뭐 감사하다 이런 뭐 인사까지 공개적으로 했던데 추가 파병 요청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쿠르스크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상반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예. 하나는 북한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군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예.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추가 파병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쌍방 중에서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조약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 소위 말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전투가 끝났는데 다른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조약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김정은이가 하지 않겠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파병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뭐 파병을 서로 뭐 공식을 인정하면서 포로들의 한국 귀순 여기도 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뭐 그 귀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6.25 전쟁 때를 보면 6.25 전쟁 때도 굉장히 그 포로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포로들 중에서 아마 이제 중공군 포로들이 특히 문제가 됐는데 그들 중에서 다시 중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본토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만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포로들이 원래 원하는 자기의 그 국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지만 만일 그 포로가 돌아갔을 경우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네바 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협정을 잘 적용을 해서 외교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로들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느냐 못 오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라고 할까요? 저기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한국으로 좀 이렇게 송환을 해도 좋겠다라고 발언을 해주면 우리한테는 더더욱 도움은 될 겁니다. 예. 북러 관계가 워낙에 이제 밀착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푸틴을 더 만나고 싶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을까요? 어느 쪽에 좀 마음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보다는 푸틴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자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과 같은 굴욕을 다시는 겪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감사 성명까지도 발표를 했잖아요. 고맙다고 그러고 그 영웅들을 기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더 친선하고 우위하고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고 그 성명 내용도 다시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었단 말이죠. 청구서를 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청구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첨단 군사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외교적인 지원도 있지만 첨단 군사 기술 지원에 대해서 아마 그걸 좀 반대 거부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작년에 벨로소프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작년 11월 달 북한을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전성절 80주년 기념일인데 이때 북한군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북한군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장대 정조가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아마 김정은도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 여러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총리가 오는 그 자리에 같이 초청할 건지 그렇지만 별도로 초청할 건지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 전략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제 곧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기 때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 2기 때는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히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던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1기 때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1기 때는 조각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다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또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 뽑다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되고 이것은 뭐라서 안 되고 이는 동맹이라서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만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어른들의 축이 많았죠. 그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 2기 같은 경우는 빨리 조각을 하고 빨리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탄력을 받는 거죠. 그 조각 인선의 그 결정적인 변수가 뭐였어요?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거든요. 충성파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아니 되옵니다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귀는 다 닫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칭찬을 한 거다 이렇게 보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지지율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있죠. 오늘이 이제 딱 100일째니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아주 낮게 나온 데는 한 39%, 비교적 잘 나온 데가 42%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요. 지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 역사 동안에 대통령의 첫 100일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환율 문제도 있는 거고 국채는 이제 엄청나게 국채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금리는 이제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폭 행동은 조금의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최저 지지율도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반등하기 위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집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를 가늠할 총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정서로 투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34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캐나다 총선.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등록된 유권자 약 2,800만 명 가운데 이미 730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총선보다 25%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투표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동맹국 캐나다를 조롱하더니 관세 폭탄까지 던졌기 때문입니다. There's only so many times that you can hear, 51st state and governor this and all that disrespect that's coming that you have to think, at some point you have to take it seriously. Well, I'm not sure what one does with a madman. Everyone has to get together and. 선거 전에서도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집권 자유당의 마크 카니 총리는 강한 캐나다로 미국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fight Trump's tariffs with counter tariffs of our own that cause maximum damage in the United States with minimum impact here. 제1야당 보수당은 캐나다 경제를 망친 것은 집권 여당이라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Mark Carney's plan is to do exactly what Trudeau did on steroids. More spending, more taxes, more soft on crime.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the Liberals. 지난 1월만 해도 경제난 여파로 야당이 크게 앞서 나갔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판세가 급변했습니다. 캐나다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태에 경제 전문가로 등장한 카니 총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 지지율을 역전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당일 SNS에 캐나다는 미국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답답한 야당 대표는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트럼프에게 경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이곳 경의선 숲길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건조가 악화하면서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대구는 평균 풍속이 초속 1에서 4m 정도로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현재 주불은 잡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밖에 전국으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동과 경북, 충북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1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며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지만 강풍을 동반하겠고요. 대구에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